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오늘 하루 다시 진행을 맡게 된 오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주말 사이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져서 마음이 아팠는데요. 예, 아마 저희와 마찬가지로 주말 내내 좀 아픈 마음으로 지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분열의 재료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단 덤덤하게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그래도 전해진 소식들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체크를 해보실까요? 미증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거래일의 미증시는 일단은요.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꽤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각각 2%에서 3%대의 상승률을 그려갔습니다. 기록이 하나 나왔죠. 다우지수 이달 들어서 14.4% 상승했습니다. 10월 기준의 상승률만 놓고 보면 이 다우지수가 나오고 나서 처음 보는 상승률, 즉 126년 만에 보는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로 봤을 때도 그동안 좀 우려됐었던 빅테크 기업들이 동반 상승세를 시현했다라는 눈에 띄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지수의 흐름 아래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다우지수가 한 4차례의 반등 사이클을 그려갔습니다. 그 반등의 폭을 아래 좀 기입을 해봤는데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세라고 언급이 되지 않고 있죠. 베어마켓 랠리 혹은 반등 장세, 기술적 반등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반등 구간의 하락 추세대 지금 딱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이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FOMC라는 중요한 일정이 있죠. 11월 FOMC 현지 시간 1일에서 2일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3일 목요일 새벽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75bp 금리 인상은 컨센서스입니다.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자회견 때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금리 인상, 이제 금리 인하의 피봇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에 대한 실마리가 나와줘야 시장이 조금 더 숨통이 트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원론적인 발언만 나와주면 괜찮다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물가 수준이 이 정도고 경제 상황이 이 정도라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라는 정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잭슨홀 미팅 때 8분짜리 그 연설에서 나왔던 것처럼 초간격 긴축,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다. 우리는 아무튼 강하게 나간다. 이런 기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전 포인트는 뭐니 해도 연관해서 움직이는 환율이겠죠. 원론적인 발언에 그친다면 환율이 레벨 단위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초강경 긴축 발언이 나온다면 이제 1,500원 요 선까지 테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새롭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올라와서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피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이유,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닉 티밀하우스의 이 기사 때문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좀 뉘앙스 변화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이 티밀하우스가 현금 부자 때문에 금리 더 오래, 더 높게 유지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살짝의 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감안하시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어닝 일정 쭉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요, 지금까지 S&P 500기업 중에서 52%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71%가 주당 순이익 예상을 상회한 결과치를 내놨습니다.
물론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영향이 주요했겠죠. 자, 이번 주는요, 대부분 이제 에너지 기업도 발표가 예정이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전 포인트로 삼아볼 만한 부분은 역시나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 특히 AMD나 퀄컴의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반도체에 연관된 변동성 열어두시고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다음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일정이 있죠. 바로 중간선거인데요. 이거는 이제 당잠사 26일 때 보여드린 화면이라서 2주 앞둔이라고 돼 있지만 바로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증시 전체의 영향력과 업종별 영향력이 다른데요. 먼저 내용부터 보시면 11월 8일 현지 시간 예상이고 이번에 표결에 들어갈 부분은 상원 100석 중에서 35석, 하원은 435석 전석에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지난주에 당잠사에서 보여드린 화면인데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보다 조금 더 공화당이 유리한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원은 지금 민주당이 더 우세하다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공화당의 가능성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최근 국면이고요. 하원의 의석수는 다수당이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상관없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제거의 요인 관점에서 상승 확률이 더 높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간선거 진행됐었던 미국의 4분기에 주가 상승률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 10번 중에서 2번 정도만 빠졌고 나머지 8번, 그러니까 80% 확률로 시장 자체는 올라갔습니다. 평균 상승률 6.4%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분기, 그 후년의 1분기의 상황을 보시면 딱 한 번만 빠졌습니다. 이 상승 확률은 90%로 올라가고요. 평균 상승률도 7.2%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정책별로 미치는 수혜 업종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달라질 것들 나와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공화당이 밀고 있는 정책들인데요. 초당적 법안은 공통 내용이기 때문에 이보다 이견이 존재하는 정책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대중정책이나 생산제조시설, 외교나 우크라이나 등의 이견이 좀 있죠. 이에 따라서 이 아랫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책에 대한 수혜 업종이 무엇인가? 민주당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친환경, 배터리, 의료시설, 방산, 인프라가 포함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태양광 등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좀 부진을 면치 못하는 흐름은 이 민주당이 과연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가 흔들리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고요. 의외로 방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공화당이 밀고 있었던 그동안 공화당 대표 수혜 업종인데 방산이 이번에 민주당에 들어가 있을까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지원 쪽에 맞춰져 있고 공화당은 그렇지 않다 보니 방산이 민주당 쪽으로 포함이 돼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공화당 수혜 업종은 전통에너지, 제약사, 대형 플랫폼, 소비재 등이 포함이 됩니다. 과거에 트럼프 정권 때 수혜를 받았었던 업종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시장의 내부적인 흐름을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미증시, 나스닥 지수가 원래는요, 장 초반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그걸 다 강하게 돌려 올라가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죠. 단 한 종목, 애플 덕분에 그렇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모두 충격적인, 사실 실적의 충격이라기보다 실망감이 더 컸죠. 실망감에 따른 이 주가의 급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들의 실망 매물이 전체 빅테크주들을 끌고 내려가는 양상이었는데요. 애플의 실적에 대한 호평이 이 줄을 이으면서 애플의 급등과 함께 나머지 테크 기업들도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플러스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애플 좀 볼까요? 애플의 실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컨센서스 대비 웃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매출 컨센서스 대비 하회로 나와 있지만 이건 기대치가 조금 높았던 탓도 있습니다. 분기 기준, 이번 분기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대 매출 이번에 기록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아이패드 제외한 나머지는 양호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애플의 CEO가 이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확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환율 아니었으면 매출 두 자릿수 성장도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출이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했지만 환율을 보정해서 환차손을 빼고 다시 계산을 하면 그 전년보다 14% 증가된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이 강달러가 여기에서 멈춘다면 그 다음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자리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무려 7.5%나 급등세를 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존 6.8%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장 초반에는 무려 12%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낙폭의 절반가량을 돌려 올라가는 모습 모두 애플 덕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반등세도 참 다행이다 하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물론 반도체 사이클 지금 결코 좋은 상황 아닙니다. 4분기에도 내년 상반기에도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이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한데요. 왜 오르는 것일까? 최근 우리 시장에서도 이번 달 들어서 반도체 투톡의 반등세가 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것은 현재 상황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업황 바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업황 바닥 찾기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미증시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4% 가까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인텔도 실적 예상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절대치만 놓고 보면 아직 인텔도 PC 부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다만 이제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허리띠 졸라매기 나중에는 효력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자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텔이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나머지 대표 반도체 종목들도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날 사실 반도체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고 하면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굉장히 큰 부담을 받아가면서 오늘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화면으로 보시면 오늘 첫 번째 국내 이슈는 SK 하이닉스로 잡아볼까 합니다. 네, 저는 지난 금요일장에서 일제히 강한 시세 나타냈던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예, 먼저 하이닉스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지난주에 놀라셨을 겁니다. 갑자기 좀 급락세가 연출이 됐었죠. 메모리 1위 기업 삼성전자에서 감산 없다고 발표하자 쇼크가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장대 음봉으로 급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흐름을 마쳤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투톱이 올랐는가를 점검을 해보셔야겠죠. 보시면 과거의 감산 사이클 당시에 이익은 줄었지만 주가가 많이 뛴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대감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주요했는데요. 이 그림이 만들어지려면 각 기업마다 투자를 줄이고 감산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다 대동단결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삼성전자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 발표한 규모가 상당했죠. 키옥시아나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모두 감산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만 투자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감산 사이클 나머지도 철회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감에 발목을 잡히면서 주가가 전거래일에 7%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바로 이 당잠사 이후에 노근창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투자 의견을 받아봤었는데요. 그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급 조절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세를 보였었지만 이게 어쩌면 마무리되는 국면일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라는 의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좀 많이 빠졌을 때는 저가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퀀트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주간으로 7% 정도 빠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 당일 하락률, 그 주의 하락률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등락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이 반등 확률이 58%가 되는데요. 그 다음 달로 시계열을 좀 확장해 보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68%의 확률로 올라갔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그 다음 주에는 1.2% 플러스권, 그 다음 달로 넘어가면 2.3%의 플러스권이 됩니다. 일단 이 확률대로 상승세를 이번 주엔 좀
실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잠시 후에 투자 의견 조금 더 자세하게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자동차주의 시세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자동차 대표주와 부품주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현대차, 기아도 상승불을 켰고요. 이보다도 더 강했던 게 현대모비스, HL, 만도, 현대위아 등등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SL이라던가 화신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쪽으로 수급도 많이 쏠렸었는데요. 바로 이유는 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이 되겠죠. 현대차 그룹주들 현대모비스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4거래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물류와 원재료 그동안 좀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에서 안정화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해상 운송 PCTC 시장이 앞으로 더 호황을 지속할 것이고 높은 환율까지 이어지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사륜 구동 시스템 이쪽이 수익률이 높은 쪽인데요. 수익성이 좋은 쪽에서 역시나 판매량이 올라갔고 높은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우려가 됐던 반도체 수급난의 정상화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앞으로도 이들은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이외 또 부품주들도 실적이 긍정적이었습니다. HL 만도를 좀 대표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가량, 영업이익도 44%가량 성장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이 주 고객인 현대차 그룹과 또 글로벌 전기차 기업의 외형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를 찾으면서 앞으로도 양호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 어떤 호재가 더 있었는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바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방문해서 슬로바키아 쪽의 총리들과 함께 유럽 정동화 생산 거점을 좀 점검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체코 공장의 전동화 체제 전환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2030년에는 유럽 시장의 중장기적인 전기차 판매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고 또 2035년에는 유럽에서 100% 전동화 전환에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슬로바키아 공장은 2025년부터 유럽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중소형의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 부분들이 유럽 시장에서도 굉장히 현대차들의 자동차의 생산량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바탕으로 올랐었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 대표주들은 좀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전망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그리 좋지 못한 전망들을 내고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를 내리기도 했죠. 하지만 부품주들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타이어 관련주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운 운임이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이 비용 절감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올해 증권가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대비해서 높게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렸고요. 목표 주가 10,000원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타이어 관련주까지 한 번 더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실적 우등생이었던 자동차 부품주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상승에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가나안가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양이 지난 금요일에 27%가량 올랐고요. 지금 주가는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후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는데요. 콩고의 마노노 광산 관련해서 MOU 체결 소식이 전해졌고요. 최근에 리튬의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효과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금양까지 시간이 된다면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살펴볼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그 이슈 이면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갈지 네. 봐야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내용들 담아서 전략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장 전에 꼭 살펴봐야 할 이슈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해서 일단 한 줄 평 먼저 듣고 갈게요. 주말 네. 사이에 미증 씨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네, 폭발적이었죠. 네. 특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약간 경기 전통주, 뭐 기름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많이 올라와 주면서 나스닥 상승도 이끌었고요. 지난주에 다우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다우 S&P 500 지수의 흐름을 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전략대로 일단은 주식 비중을 좀 높인 상황에서는 좀 더 11월 중순까지 혹은 11월 말까지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흐름을 우리나라도 좀 따라가면 좋을 텐데. 네. 예, SK 하이닉스가 좀 걱정이긴 해요. 네. 워낙 큰 폭의 변동성이 지난주 후반에 나왔기 그쵸? 때문에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 예. 뭐라 그럴까요? 그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하고 예. 그날 이제 내년 투자를 한 50% 이상 줄이겠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요. 하이닉스가 하이닉스요? 줄이겠다. 아,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실적이었지만 주가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하이닉스도 감산을 하게 된다라면 좀 업황 바닥이 좀 빨리 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목요일에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이제 그 확정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 갈 길을 가겠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치킨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 특히 뭐 삼성전자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뭐랄까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려감을 나오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하락을 했죠. 이틀 연속 하락을 했는데 목요일에 하락한 것은 약간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좀 자금이 부족하다. 예. 왜냐면은 뭐 인텔도 인수를 하고 하다 보니까 현금이 좀 없다라는 얘기가 좀 조금 그런 찌라시 내용이 좀 돌면서 하락을 예. 했고 금요일에는 약간 이제 적자 전환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금요일은 삼성전자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건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증산을 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싸움을 하겠다고 표현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슈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업황 부진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반등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완성업체 뭐 반도체 쪽을 보신다라면 조금은 그래도 좀 안정성이 있는 삼성전자 쪽을 조금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삼성전자로 좀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2019년 감산 사이클에 대한 추억 때문에 최근 반도체 투톱이 반등을 했던 건데 그 과거의 감산 사이클 때 그때도 삼성전자는 감산을 안 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증설 없다였고 나머지가 뭐 마이크론이 네. 하이닉스가 그 당시에도 감산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요 그 기존에 감산 발표했던 기업들이 감산 철회만 안 나온다면 네. 그래도 그 전주에 낙폭이 과했다는 시각을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쵸.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워낙 하이닉스 주가가 무너져 있다 보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매력적이다. 만약에 오늘 반등을 한다면 삼성전자 매수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삼성전자 매수해볼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왜 그러냐면 뭐 시장에서도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만 100조가 넘어요. 예. 그러면 예전에는 뭐 금리가 0%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뭐 자금이었지만 예. 지금은 금리가 뭐 정기 예금만 하다도 한 5%짜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삼성전자 거기에 투자한다는 뜻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자체가 많이 있다는 것은 다른 업체들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도 가미된다라면 삼성전자는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나는 매수한다. 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자동차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특히 이제 중반 이후부터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자동차하고 부품주였거든요. 네. 주도주의 영광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이거 조금 이른 것 같긴 하지만 강세가 단기적으로 남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 뭐 자동차는 엄밀히 따지면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현대, 기아 일회성 비용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여부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전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비용이라는 것도 충당금이라는 게 한 날 한시에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환입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차 그룹은 오히려 더 전동화 쪽, 전기차 쪽으로 해가지고 더 집중해서 강폭 행보를 더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그 공급 부족이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인도되는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현대모비스의 실적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네시스 브랜드든 좀 비싼 차량들의 판매량이 많아지면서도 좀 고가 제품의 부품의 수요가 많아진 것도 전 긍정적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섹터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품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GM이나 포드가 판매량이 좀 둔화됐을 때 우려감들이 좀 있었고 저는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못 올라갔었던 것은 올해 전체적인 판매량 수치가 좀 둔화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품사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확실한 거는 전통 부품사들은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지만 전기차 부품으로 기업을 전환시키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기업들은 주가 흐름들이 예. 하락도 제한적이고 오히려 반등 줄 때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꾸준하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중장기라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뭐 최소한 저는 뭐 연말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1년까지? 아, 뭐 예. 1년은 아니죠. 한 아, 4, 올해 5개월. 연말이요? 그렇죠. 올 연말. 아, 짧네요. 뭐 올 연말이나 예. 그러니까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만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면 올 연말 혹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된다라면 뭐 지난 7, 8월 정도의 고점 언저리까지 충분히 반등 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뭐 관련된 업체들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고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라든지 현대모비스, 뭐 SL 같은 기업들은 충분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동차 관련주, 타이어, 현대모비스, SL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한번 볼게요. 완성차하고 요 부품단 중에서 지금 들어간다면 매력도 측면에서 그러니까 가격 탄력도 측면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저는 뭐 일단 완성업체가 먼저 가져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현대 기아가 좀 가져야지 또 부품사들이 좀 따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현대차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 여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산다면 뭐 현대차 한 종목? 현대차가 낫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이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창의 스픽 준비가 돼 있죠. 어떤 부분에 주목하시는지. 1인 가구 증가세에 실적 걱정 없는 기업은 무엇인가? 저도인데. 네, 제가 많이 가는 쪽이 편의점. 네 편의점.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저 소비를 잘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 배달도 많이 거예요? 하실 거고. 아, 배달 그렇죠. 네. 예. 저는 뭐 편의점주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그러니까 유통주들에 대해서 예. 경기가 뭐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좀 희비가 좀 엇갈리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편의점주들은 경기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전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경기 하락에도 가장 영향을 덜 받죠. 아무래도 우리가 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여러 큰 대형마트를 가서 소비를 하기보다는 동네 소형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편의점 이용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편의점 가보시면 뭐 예전하고 다른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특정된 상품들만 주로 있다라면 지금은 정말 여러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즉석식품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 브랜드라든지 제품이 다양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장세는 늘어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제품 마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좀 보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어쨌든 1인 가구들 중심으로 해서 편의점 사용 빈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안정적인 매출이라든지 성장세는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이라든지 뭐 안정적인 점포 증가세
그러니까 만약에 편의점 시장이 좀 꺾였다라면 점포가 증가를 하면 안 되는데 점포가 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신규로 진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수익성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그 BGF, CU 그리고 최근에는 뭐 신세계 쪽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 점유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적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건 BGF 리테일 쪽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BGF 리테일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한 17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21만 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주가가 엄청나게 뭐 탄력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오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뭐 큰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좀 길게 봤을 때 꾸준한 수익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자주 가세요? 저는 자주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애기들도 있다 보니까 아. 뭐 태권도 갔다가 가기도 하고 뭐 그렇군요. 예, 네. 실적 증가에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BGF 리테일 오늘의 종목으로 말씀을 주셨고 과거에 포트 꾸려진 종목들을 한번 보니까 배터리가 있어요. 그리고 네. 배터리 궁금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삼성 SDI는 20% 수익이고 에코프로비엠이 한 7%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이제 이 두 종목을 편입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건 지금 배터리가 초강세잖아요. 네. 부동의 주도주인데 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뭐 당분간은 조금 더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그때 그 7, 8월 달하고 다른 점은 그때는 우리가 주도주라고 불려질 수 있는 섹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2차 전지를 제외하고도 뭐 조선, 태양광, 풍력, 뭐 원전 뭐 등등이 예. 시장을 좀 이끌었다면 지금은 이들 섹터가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매물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버티고 신고가를 내고 있는 거는 배터리 쪽 배터리.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 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과 같은 엄청난 속도로 올라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순환매라든지 또 추가적인 상승세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과의 싸움을 가진다라면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